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 방송하는 이 현장 저 앞에 보니까 벽면에 D127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총선이 앞으로 한 127일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선거로 이제 다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또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뭐요?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죠. 오늘은 뭐 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바로기 그 내용 하기 전에 좀 요즘 이제 약간 관심 화제가 되고 있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우파의 또 보수의 어떤 대표적인 원로다 왔죠 오랫동안 조갑재 씨에 대해 가지고 좀 한마디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 조갑재 하면 뭐 조갑재 선생,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갑재 선생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뭐 선생이란 명칭을 갖다 붙이기 싫더라고요. 조갑재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조선일보가 아주 뭐 크게 조갑재 씨 인터뷰 기사 실었는데 요지는 지금 뭐 국힘당 내에 이제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쓴소리하는 젊은 피다. 심지어는 뭐 김영삼, YS에 비견하고 또 지금 국힘당이 이준석하고 같이 가야 된다. 다른 걸 가지고 과거에 김대중과 김종필의 DJP 연합이 아니면 그 이전에 노태우 정부 때 3당 합당이 있었죠. 이제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이렇게 보수 3당이 합당했었는데 뭐 그런 것에 비교하면서 하는 걸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보수 우파 유튜브에서 이제 화제거리죠. 이분이 도대체 나이가 뭐 보니까 연세가 80도 안 됐기 때문에 요즘 뭐 연세 80도 안 된 분들 다 건강하죠. 뭐 그렇게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질 연세는 아닌데 참 쓴모습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뭐 국힘당에는 뭐 저로 개인적으로 별 기대와 관심이 없는 당, 물론 뭐 여당이라고 하고 집권당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관심이 없지. 사실 그 조갑재 씨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좀 허황되고 어이가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이 조갑재 씨도 이제 조선일보 오랫동안 재직을 했잖아요.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이 조선일보의 어떤 총선 전국의 어떤 조선일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동원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유튜브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그 논평가들 특히 이제 뭐 보수 우파 쪽 이렇게 그 제도권 언론에서 다루지 않죠. 그런데 그 조갑재 씨를 아주 그 조선일보에서 아주 크게 고상하게 다루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준석과 같이 가야 된다. 이준석이 국힘당에서 이준석이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이유에 그런 방법에 이제 조갑재 씨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준석을 가지고 YS 김영삼과 비교하는 젊은 정치인으로 또 DJP 뭐 또 분당 합당 뭐 이런 유까지 이야기하면서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너무 드러나 보이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어떤 행태나 이제 보도 방향을 보게 되면 과거 탄핵 때 사실 그 탄핵을 주도했었던 주요 언론 중에 하나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또 나름대로 다가오는 총선 여론을 조선일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어떤 전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사실 백파들이 중요한 입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또 그 참 저도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 분들 때는 전혀 어떤 인간적인 기본이 안 된 어떤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이준석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띄우면서 말이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어떤 그 지금의 본당, 국힘당, 공천, 공선 이런 것들을 역시 또 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다시금 등장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말이 나왔으니까 참 조갑조 씨는 뭐 이해 못할 일들이 많죠. 뭐 우리 뭐 보수 우파에서는 사실 거의 뭐 어떻게 생각하면 실망의 차원을 넘어서 저분이 왜 저럴까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많이 보이죠. 중요한 순간마다 좀 이상한 결이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관련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결사국 오게 돼 가지고 까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 과거 또 뭐 박원순 씨 아들 관련해서도 있을. 또 사실 뭐 요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있을 수가 이래야 된다. 뭐 그런 거 하면서 물론 이제 뭐 그런 의견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되거나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선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좀 우리가 명료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주 그걸 뭐 선관위를 대변하는 듯한 입장에서 결사적으로 같은 보수 우파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왜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서가 친의 주장을 가지고 신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 뭐 이준석에 대한 그것도 그렇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조선일보의 어떤 총선 플랜 관련되어진 언론 만들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그 각 개인이 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환경이나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죠. 우리와 같이 이제 대한민국 차원에서 혹은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좀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상시키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런 발언이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나 이해관계가 좀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조갑조 씨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파의 큰 어른인 것처럼 행보해왔던 것도 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듣기에는 뭐 조갑지저씨는 박정희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그 아주 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또 조선일보의 기획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스팔트 보수 우파라고 하지만 납득이 안 가는. 더구나 이제 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될 오피니언 리더들. 이제 조갑조 씨와 같이 그대로 이제 비교적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고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 평상시에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할 때는 항상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을 역설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나 지나치게 과한 어떤 그 자기 주장이나 디펜스 이런 걸 더구나 이번에 이준석을 이렇게 막 띄우는 것 같은 좀 이게 뭐냐 생뚱맞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외국 세력들이 나가야 될 외국 세력들이 어떤 어려움이 많구나. 이 내부에서도 어떤 뭐랄까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별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총선이 돼 가지고 별 뭐 기대도 하지 않고 별로 큰 현재로서는 관심도 없고 참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자유민주 더구나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중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 원했던 거 그런 것이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그런 소위 말해서 보수라고 하는 언론 인사가 나지 않은 발언가 그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띄워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집당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총선의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이 걱정이 될 뿐더러 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또 보게 되면 또 언론의 장난, 정치권의 또 쇼, 뭐 그런 부분에 농락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법제시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에서 참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그건 아니다. 그 오랫동안 언론 생활을 하고 연세가 그 정도 되고 했으면은 보통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될 텐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조선일보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뭐 그러한 방향으로의 왜곡이라고 할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그 좌파, 특히 공산당이 이제 안팎에서 찬탁으로 돌아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었죠. 1946년 1월 3일 서울운동장에서 안탁을 한다고 한 10만 이상을 모아놓고 갑자기 찬탁으로 돌변하면서 안탁, 찬탁, 좌우파의 어떤 그 대립이 이제 충돌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되어져 나가는 계기를 만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공산당 좌파들이 어떤 그 찬탁, 반탁 그런 어떤 논쟁보다 이제 찬탁 운동하는 시정
심지어 정부를 가지고 파쇼 이런 식으로 까지 규정을 하면서 공산당 내에 반파쇼 파도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 논쟁 어떤 친탁에 대해서 찬탁이냐 반탁이냐는 어떤 외교적 사안에 대한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반탁 운동을 주도하는 정의 어떤 전국 주도권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화되어져 가는 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파쇼 공동투쟁위원회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공산당 내에서는 이제 찬탁 그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명칭이 반파쇼 공동투쟁위원회다. 명이 해방을 가지고 반탁 운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을 가지고 민족 분열자로까지 파쇼셰로 그러고 또 어찌 보게 되면 이제 그 좌우 대립에서 좌파가 어떤 정말 좌파에 대한 그런 도전 또 좌우 분열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지금 임한 그런 과 파쇼 또 민족 분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통치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는 혹시 독립 국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서상, 국민의 정서상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독립을 외치면서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서 그걸 주도하는 임정을 가지고 중상, 모략을 하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좌우 대립을 격화시키는 그런 한 일이 조금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반탁 입장에 있었던 좌파가 갑자기 찬탁으로 불변했느냐? 더구나 이제 그 당시 서울 시민과 전 국민들이 다 반탁 운동에 나서가지고 어떤 정서상 반탁 운동 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갑자기 반탁에서 찬탁 섰을 때 받을 상처, 데미지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찬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 좌파의 토론에 대한 맹종, 추종, 율종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반탁 운동을 했던 것은 신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라고 얘기했죠. 있을 때부터 소련과 타협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한 그에 대해 가지고 신탁 독립다. 따라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부터 강력하게 또 그렇고 또共産당도 좌파도 다 반타가 하는. 그래서 이게 를 실시하려고 하는 미국하고는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 임정이 반타 운동을 주도했을 때 미군정이 협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군정, 하지 중장 같은 경우, 사령관 같은 경우, 그런 임정이 그런 을 가지고 미군정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 시도다 이렇게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신탁 돼가지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하고 그것이 이제 대규모 민중동원 집회운동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반탁운동 이제 불길이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보수 우파가 미국의 정책하고 대립하는 미국과 갈등하는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국무부하고
또 미 국무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적을 시행하고 있는 정. 얘는 아주 대립. 반면에 좌파 같은 경우는 안타가다가 왜 찬타로 돌아왔었냐 보니까 신탁 통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또 소련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아니면 좌파에 대해 가지고 소련도 같이 지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찬탁으로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찬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해방 직후에 보통 이제 뭐 할 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죠. 보수파는 이게 수정하고 말이지. 미국에 순종하고 개까지 하고. 실제 해방 직후 상황을 보게 되면 전 반대야. 오히려 적파 세력은 그 당시 점령 정부를 갖고 점령 그죠? 정을 실시하고는 미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딱 통치에 대한 강력한 반탁 운동을 나가지고 갈등이 고조되어져 갔던 반면에 이 좌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련이 신탁에 동의했고 소련이 야 신탁 통치에 찬성하다라고 지시를 내리는 그 순간 그냥 전까지 입장에서 180도로 돌변해가지고 찬탁으로 또 돌아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좌파로서도 근데 이제 생각 있는 좌파들은 상당히 딜레마죠. 사실 또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 했는데 또 신탁 통치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강렬하게 반대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찬탁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소련 때문에 소련의 지시, 소련이 찬성했기 때문에 무조건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공산당이나 뭐 당 안에서야 납득이 갈지 모르는 당시대로 좌파를 따르던 공산당을 따르던 다수 일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때 이 좌파나 공산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반탁, 찬탁 그 이전까지 어떤 조직화, 세력화에서 좀 열세 있었던 파가 김구 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조직이나 전국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좌파들이 이제 뭡니까? 불리한, 약세, 약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좌파 세력들이 추세에 물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찬탁, 반탁 대립으로 이제 쫙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또 그거로 인해서 좌우가 극명하게 갈라지니까 정말 우리가 찬탁이냐 반탁이냐 하는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처음으로 좌우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찬탁, 반탁 인해서 쭉 분열, 좌우 분열, 좌우 대립이죠. 이 신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정치권에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해방 직후 처음으로 지금까지 역사 봐도 그렇죠. 좌우 정당이 만나가지고 신탁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에서는 공산당, 인민당, 우파에서는 한민당, 국민당, 사당이 각각 이제 대표 2명을 해가지고 회담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당하고 한민당은 공산당과 인민당이 이제 찬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세력 좌파와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국민당과 한민당은 이제 정당 차원에서 참여한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회담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인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하여간에 그 당시에 그래도 해방 직후 좌우를 대표하는 공산당, 또 인민당, 국민당, 한민당 사당이 만나가지고 신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사당 회담이 개최가 되었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해방 기간 동안에 좌우 정당이 어떤 현안에 대해 가지고 만난 유일한 회합, 회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몇 가지 뭐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소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년간의 신탁 통치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조선의 자주 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적 발전을 원조한다는 정신과 의도는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소가 합의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 신탁 통치 문제는 장래 수립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주 독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결케 한다. 그러니까 미소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를 세워서 그 정부가 과연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겠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찬탁 반탁으로 야기되어진 좌우 대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그래서 반민족적인 테러 행위를 절대 반대한다. 한 이 두 가지 정도 원칙에 좌우 정당이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러면 정부를 수립하고 그러면 신탁 통치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합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 공산당, 인민당, 국민당, 한민당, 뭐 여기서 국민당, 한민당은 제가 전제한 것처럼 정당 대표 차원에서 참가가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했지만은 뭐 그래도 하여간에 일단 사당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한 좌우 정당 회담이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결정한다라는 그 타협안을 가지고 누가 제안을 했느냐? 인민당이 주도 나서 가지고 했어요. 인민당은 여러분 여운형이 만든 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같은 좌파지만은 여운형과 박헌영, 또 공산당과 인민당은 조금 차이가 있죠. 공산당은 뭐 전적으로 그거는 뭐 그야말로 공산주의를 맹종하면서 소련에 추종하는 그런 정당인데 반해서 인민당 같은 경우는 좌파 정당이지만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민족통일전선 좌우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합력해서 국가를 수립하자 이런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당이 생각했을 때 신탁 여부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탁 통치하려면 이제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46년 2월달부터 미소 공의가 미소 공동위원회, 약칭 이제 미소 공의라고 얘기하는 시작될 예정인데, 미소 회담이 열리기 전에 대적으로 빨리 좌우 연립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신탁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하자, 이런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인민당이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당이 일단 동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 논쟁거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내용은 조선에 대해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또 이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미소가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조선인들로 구성되어지는 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민당의 제안도 어찌 보면 설득력은 있죠. 미소 공의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면 좌우가 합력해가지고 정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정권이 미국과 소련과 협의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자. 이런 어떤 타협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또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신탁 통치안이 해석 여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탁 운동도 좌파 우파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자주 독립을 즉각 수립해야 된다. 즉각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그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가지고 또 해방되어진 독립을 얻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미소의 어떤 타협이 없이는 또 어렵고는 현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타협한 내용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그의 뜻대로 관철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현실성이 없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자세히 고민해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 하에 아니면 신탁 통치라는 걸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하기 전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한다. 하게 되면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좀 통일되어진 행정 정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임시지만 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신탁 통치안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는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는 또 그런 분단안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이게 신탁 통치의 어떤 딜레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 미국과 소련이 유일하게 타협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시적으로 5년간 우리의 어떤 국가 건설이 좀 유보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사실은 뭐예요?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면은 분단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가정 또 성립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임시정부 수립에 강조점을 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각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탁 통치에 강조점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독립국가, 미국과 소련의 어떤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점에서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다 하는 한계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뭡니까? 분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분단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통일된 정부와 국가는 수립되는 것이죠. 과도기적인 성격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이게 복잡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인민당이 해발을 내서서 먼저 그렇다면은 과도 임시정부 그때 이제 인민당이 얘기한 것은 좌우 연립 정권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정부 수립을 하고 임시정부라도 그 정부가 미국과 소련과 협상을 해 가지고 미소의 신탁 통치를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하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당과 한민당 대표도 또 그 얘기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부분으로 합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인민당의 의도는
신탁보다는 임시정부 수립을 먼저 하자. 그걸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폈고 그것이 국민당, 한민당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합의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이. 그런데 공산당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공산당이 그 다음날 바로 사당 합의를 파기합니다. 무엇이냐? 신탁과 정부 수립은 같이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인민당이나 또 인민당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당, 한민당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대표지만 어느 정도 동의한 것은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신탁 통치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부분으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산당이 합의했어요. 동의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건 아니다. 신탁에 합의해야 한 것과 정부 수립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또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임시정부 수립하게 되면 이게 임정과 국민당이 정부의 어떤 주도 세력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공산당이 불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전제 조건으로 신탁 통치에 찬성해야만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또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이 이제 뭐 찬탁 반탁으로 갈라지고 해방 후 최초로 좌우 정당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민족 분열은 피하자. 찬탁 반탁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하자 해서 나온 결론이 임시정부 수립을 먼저 하고 신탁 통치 여부는 추후에 미소와 협의해서 하자라는 부분에 공산당이 합의하고 그 다음날 바로 파기한 것은 같이 사당이 합의하고 거기서 어떤 임시정부로 나가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반탁 운동을 주도하는 우파, 그러니까 임정 세력이나 한민당이나 국민당 이것이 주도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임시정부가 우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산당이 갑자기 찬탁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임시정부 수립에 같이 가자라는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사당 간의 합의를 가지고 공산당이 주로 파기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산당이 그 모스크바 3상의 신탁 통치 결과가 소련이 찬성한 정책이고 소련이 착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따른 겁니다. 국내적인 상황, 그게 대단결, 좌우의 협력,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명분이었을 뿐이고 신탁 정국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전국을 주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간에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가지고 파쇼 세력이니 뭐 민족분열 세력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으로 중상 모략을 하던 이 공산당이 사당이 어떤 합의 내용도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그 이튿날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좌파라고 하더라도 여운형이 이끄는 입당은 이게 뭐 찬탁 반탁 이 운동이 미국과 소련에 대한 어떤 반대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래도 미국 나중에 뭐 조금 거들었지만 소련이 한반도 조선의 독립에 있어 가지고 해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특히 미국이. 또 미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면적으로 미국과 소련하고 이렇게 대립하면서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반탁 운동이 결코 미국과 소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조심을 했다. 그래서 인민당의 그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여성 같은 사람은 반탁에 나왔을 때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소련 같은 진보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돌연히 조선의 신탁 통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보도의 착오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신탁 통치에 동의한 것은 이게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민당 같은 경우 초기에는 반탁 입장이었으나 소련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소련이 동년 정책이고 소련이 찬탁으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맹종한 거죠. 태도를 가지고 180도. 그러니까 그 반탁에서 찬탁으로 전환하게 된 부분의 전후 사정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맹목적으로 소련에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지시로 그냥 소련의 지시로 박헌영 공산당은 찬탁으로 돌변하고 뭐 북한도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소군정 하에서 이제 김일성도 찬탁으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제되었던 발언이 바로 이 박헌영의 소연방 발언입니다. 박헌영이가 신탁 반탁 그 논쟁 가운데서 신문 인터뷰에서 소련의 한 연방으로 들어가자, 편입하자 이런 발언을 해요. 조선이. 박헌영이가 실제 소련의 한 연방으로 편입하자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여론이 들끓었죠. 박헌영 저놈 결국은 나라를 가지고 외세 소련에게 바치자는 얘기다. 어떻게 소련이 한 연방으로 편입하라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박헌영이가 그런 발언 이후에 아주 그냥 더구나 이제 가뜩이나 찬타가 돌아선 공산당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 시민들, 민중들의 어떤 감정이 악화됐고 고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박헌영이가 소련이 한 연방으로 편입하자라고 하는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것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아주 에 몰리고 공산당이 뭡니까? 그렇게 입장 돌변을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처음에는 이게 임시정부 수립 좌우 정당이 합의해가지고 신탁 문제는 추후에 대응해 나가라고 합의해놓고 그 다음날 임시정부 수립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니까 결국은 유일무이했던 좌우 사당 해당 결과도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파기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산당은 맹목적으로 소련의 지시에 맹종했다라고 볼 수. 자, 그러니까 당시 그 1월달에 그래서 그 임시정부 34인 의원 중에 한 분, 또 청국연대 초대 총장, 또 관장을 여기 김창숙 선생이 있습니다. 김창숙 선생이 이 김창숙 선생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그 이승만 박사와는 대척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승만과는 상당히 뭔가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갖고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러나 이 또 김창숙 선생 같은 경우 좌파 특히 공산당에 갑자기 찬탁으로 돌변하니까 또 이분은 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김창숙 선생은 그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그 임시정부의 의회죠. 의정원의 부의장도 했고 또 임시정부 요인 중에 한 분이고 그런 분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림을 대표하는 그런 인사인데 이 김창순 선생은 이승만 박사와는 노선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 공산당이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서니까 공산당에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2번씩 광고를 통해 가지고 공산당과 박헌영을 청토하게 됩니다. 특히 1월 달에는 박헌영, 이현상 하면은 이제 여러분 남북은이 생각나죠? 남북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그래서 그 남로당 게릴라 부대 지리산에서 이제 반 대한민국 4.3 그리고 폭동 그래서 순천 반란 사건 뭐 이런 부분과 다 관련되지만 이건 지리산에서 끝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에 반대하면서 게릴라 활동을 했던 그 이현상 이걸 가지고 아주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호통을 쳤습니다. 김창수 선생 박헌영에 대해서 이놈 말이지
어떻게 나라를 가지고 소련에 팔아넘기려고 하느냐 이놈아. 그래서 아주 그냥 한 발언으로 그냥 박헌영을 질타를 했던 거예요. 이 박헌영이가 참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어떤 소론의 그런 노선의 지시에 따랐던 그런 글이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김창숙 선생이 그래 신문에 광고까지 하면서 탄탁에 나선 공산당을 질타하고 길거리에서 만난 박헌영에 대해 가지고 또 이현상 공산주의 내국노들 나라를 팔아먹고 뭐 소련의 나라를 팔려고 하는 놈 길거리에서 호통 그럴 정도로 이제 하게 나를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공산당 좌파가 갑자기 찬탁으로 돌변하니까 이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에서는 혼돈이 벌어진 것이죠. 지방에서는 이제 다 그냥 좌파도 인민당 또 당원들도 다 이제 반탁 거기 시위에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공산당 인민당이 뭡니까 찬탁으로 돌아서니까 지방에서는 막 일대 혼란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파 중에서는 이제 이때 대다수 지방 또 민중들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 시민들 뭡니까 야 이놈들은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구나 이놈들은 그래가지고 우파로 많이 또 반탁 운동에 들어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좌파에 있다고 우파로 많이 어찌 보면 노선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동충들 좌우도 아닌 사람들은 공산당이 이놈들이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매국노들이구먼 이놈들이 아주 그냥 민족을 팔아먹는 놈들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 동충들이 사실은 반탁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화가 상당히 실리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화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 또 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예요. 인민공화국은 사실 이제 뭐 미 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화한 단체 조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여간에 인민공화국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인민공화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산당이 각종 조직을 만들어서 세력을 확산시켰잖아요. 각계각층에. 인공도 사실 뭐예요? 찬탁으로 돌변했는데 지방인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반탁 운동에 계속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서울에 있는 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는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섰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지방인민위원회는 뭡니까? 반탁 시위 집회에 참여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민위원회 사이에도 뭡니까? 찬탁으로 돌아선 지방과 반탁을 운동에 참여 인민위회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공산당의 찬탁으로 돌면은 공산당 내부에서도 뭡니까? 분열과 대립, 갈등이 발생되었던 것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공산당 세력이 이제 약화되어지는 것이. 또 그동안 뭐 좌우 사이에서 좀 중간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좌파를 불신하고 반탁 운동을 주도하는 우파로 많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창수 선생, 아까 말한 심산 김창수 선생 같은 경우 이분은 또 한때는 약간 좀 무정부주의자적인 그런 또 성향도 좀 보였습니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힘을 대표하는 그런 그런데 총장, 관장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이승만 노선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신탁 정국에서는 찬탁으로 돌변한 공산당에 대해 강력하게 질책하고 저녁을 길거리에서 아주 호통을 치고 신문 광고를 통해 가지고 공산당에게 보는 홍고장 이런 부분 공산당이 어떤 그 반민족성 소련을 추정하는 내용을 아주 강하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신탁 반탁 논쟁이 정치 세력 간의 싸움에서 보게 되면 좌파가 결정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어져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이제 우파가 세력에서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 중심에 이제 김구와 이정이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은 이게 신탁 반탁 문제보다도 국내 정국을 이제 임시정부가 주도해 나간 것 이걸 이제 더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임시 아주 견제시키고 그냥 반민족 세력, 분열 세력, 파쇼 세력이라고 이렇게 흑색 선전을 하면서 닦아 세웠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좌파가 약화되어져가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보다면 이제 보수 우파가 민족주의 세력이 좌파에 대해서 우위에 서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파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신탁 안타까 좌우 대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반탁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우파가 세력을 이제 강하게 지게 되었던 부분. 근데 이 우파에서도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 왜냐하면 이제 김인구와 임시정부가 반탁 운동을 주도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만든 조직이 있죠. 독립족성중앙협의회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반탁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묘하게 이승만 박사고 김구 주석 사이에 사실은 우파의 어떤 전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긴장, 갈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애초에는 이제 반탁 운동에 국력을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민당이 반탁 운동에서는 이제 임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같은 우파 내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승만과 김구 사이의 이제 갈등 혹은 이승만 노선을 따르는 구의 어떤 따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파 내에서 좀 결정으로 작용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시 신탁 통치 문제는 사실은 그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시정부 수립을 먼저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단은 아니고 통일된 국가 정부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위소가 전제됐고 조건이 붙었지만은 독립국가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탁에 대한 이 해석은 사실은 결과론적이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신탁 통치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상황에서 어차피 임시정부는 수립되어져야 되거든요.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미소와 협의해야 될 임시정부가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란 것은 결국은 통합된 정부잖아요. 그랬을 경우 좌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들었을 것인가 우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됐을 것인가 했을 때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좌파가 주도해 나갔지만은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파가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속에서 수립되어질 정부는 또 우파가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우파가 주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해석도 전망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신탁 통치가 백지화되어지고 실현화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탁 정부에서의 잔탁과 반탁 만약 그 상황에서 신탁 통치 문제는 이제 어떤 두 번째 문제로 추후 문제로 남겨놓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어떤 것을 했을 때 과연 좌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섰을 것인가 우파가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섰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미안의 미스테리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반탁 운동은 공산화를 막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반탁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파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신탁 통치 전국화에서 만약에 임시정부를 수립했더라면 오히려 우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탁 통치 논쟁은 사실은 다양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우파 민족주의 세력은 사실 그걸 지지하는 미국과 싸우면서까지 가주권과 독립권을 우선했다 그러면은 좌파 특히 전적으로 지시와 입장에 맹종하는 추정하는 사대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의 좌우 행태를 보게 되면 특히 외세, 미국과 소련에 대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파가 오히려 미국과는 싸워서라도 고집해서라도 독립을 국가를 수립해야 됐다는 입장이고 좌파는 소련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보다 더 외세 의존적인 사대주의적인 또 공산주의 어떤 종주국 소련을 무조건 추정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 그것이 이제 신탁 정국에서 나타난 공산당의 민낯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신탁 반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좌파의 악의 돌변과 그 이후에 좌우 정당회담 거기서 나왔던 어떤 내용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건을 파기했는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공산당이 어떤 소론에 맹종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